Dobro. History. Archive. 19세기 12월 아주 추운 겨울바다 한가운데에 300개가 넘는 귤상자가 둥둥 떠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춥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버려진 화물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상징이었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남용호 침몰 사고에 대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326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지금은 많이 잊혀진 이 참사를 저희는 두 가지 핵심 상징을 통해 따라가 보려고 해요. 바로 바다 위에 뜬 귤상자와 침묵한 무전기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왜 비슷한 비극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대체 뭘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남용호 사고를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해상사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1970년대 대한민국 압축성장이라는 그 시대적 광풍 속에서 어쩌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좀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아, 압축성장의 그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경제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하에 안전이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었는지 그 시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닿네요. 그럼 그 시절 1970년대로 먼저 가보죠. 온 나라가 조국 근대화랑 빨리빨리를 외치던 때잖아요.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제주는 지금 같은 관광지가 아니라 육지와는 거의 고립된 섬이었더라고요. 그때 제주 경제를 일으킨 게 바로 감귤 산업이었고요. 네, 심지어 당시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불렀다고 해요. 대학나무요? 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잘 키우면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소득 작물이었다는 뜻이죠. 와, 근데 문제는 이 대학나무가 역설적으로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고가 난 12월은 감귤 수확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였고 크리스마스랑 연말 대목을 앞두고 육지로 보내려는 물량이 그야말로 폭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가벼운 종이 상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나무 괴짝에 귤을 담아 날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무거운 나무 괴짝들이 배의 무게중심을 아주 불안정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됐어요. 선사 입장에서는 이 감귤 대목을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나 다름없으니 어떻게든 한 상자라도 더 실으려는 유혹이 정말 강했을 거예요. 결국 그 탐욕이 배의 복원력이라는 물리법칙을 이겨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그 탐욕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 당일인 1970년 12월 14일의 적재량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자료에 나온 표를 청취자께서도 보시면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승객 정원이 321명인데 338명을 태워서 약 5% 초과했고요. 그 정도는 뭐. 이건 애교 수준이에요. 화물은 허용량이 130톤 남짓인데 무려 540톤을 실었어요. 4배가 넘는 양이죠. 와, 아니 4배라는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화물을 어디에 실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실었는데요? 당연히 화물칸은 진작에 가득 찼겠죠. 그러자 원칙적으로는 절대 화물을 실으면 안 되는 여객갑판 위, 심지어는 파도가 칠 때 배의 균형을 잡아줘야 할 중갑한 공간에까지 귤 상자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거예요. 세상에. 이건 선박공학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배를 뒤집어 주세요 하고 고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어요. 무게중심이 극도로 높아져서 작은 파도여도 그냥 맥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배가 서귀포항을 떠날 때부터 이미 눈에 보일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자료에 따라 5도에서 15도까지 기울었다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 승객들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정도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안전불감증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였던 거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늘 이래 왔는데 하는 생각이 선장부터 승객 그리고 항만 관계자들까지 모두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경유지인 성산포항에는 승객을 100여 명이나 더 태웠다고요. 네, 이미 기운 배에 사람을 더 실은 거죠. 생존자 증언을 보면 3등 객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해서
그야말로 콩나물 시로 같았다고 하네요. 누울 자리는커녕 앉아있기도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위태로운 항해를 시작한 배는 결국 운명의 시간에 다다르는군요. 12월 15일 새벽 1시 15분 여수 소리도 인근 해상했어요. 네, 비극은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시작됐어요. 자료에 기록된 당시 파도는 높이 2, 3m, 바람은 초속 3.7m 정도였어요. 이건 기상악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아주 평범한 수준의 겨울바다였습니다. 아, 그냥 보통 배 같았으면 그냥 약간 흔들리네 하고 지나갔을 정도군요. 그럼요.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배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상황이죠. 하지만 남용호는 정상이 아니었죠.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배가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갑판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수백 개의 무거운 귤상자들이 우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전부 좌연쪽으로 쏟아져 내린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화물 이동, 카고 시프팅 현상이군요. 네. 한쪽에 갑자기 수백 톤의 무게가 실리니까 배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네요. 네, 그걸로 끝이었어요. 배는 순식간에 복원력을 완전히 잃고 그대로 전복되기 시작했죠. 생존자들은 갑자기 우지끈하는 배가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세상이 뒤집혔다고 증언해요. 선실하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미 40도 이상 기울어져서 복도는 그냥 기어오를 수 없는 절벽으로 변해버렸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맞습니다. 배가 뒤집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래도 통신장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국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타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믿기 힘든 제2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간절한 신호를 정작 우리 해경은 듣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사실상 안 들었다고 봐야죠. 안 들었다니요.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히는 게 그 SOS 신호를 바다 건너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들은 수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선 못 들었다고요? 심지어 일본 측에서 국제 규약에 따라 한국 해경에 지금 당신들 배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긴급 통보까지 해줬어요. 일본이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대응이 없었다고요? 네, 당시 한국해경의 통신상황실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했거나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 국민의 생명의 경각에 달린 순간 그 구조 요청에 응답해야 할 국가의 통신망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그럼요. 자료는 이걸 낡은 장비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근무 태만으로 인한 인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결국 우리 해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한 게 사고가 나고 무려 12시간이나 지난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하죠? 네, 12시간이나 지나서요. 골든타임은커녕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뒤였어요. 이 12시간의 공백은 국가가 국민을 그냥 내버려둔 유기나 다름없었다는 자료의 표현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 참사에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등장해요. 아이러니요? 네, 배를 뒤집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귤상자가 역설적으로 일부 생존자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는 점이죠. 아, 배를 뒤집히게 만든 그 귤상자 말인가요? 네, 수백 개의 나무 괴짝이 침몰한 배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 위에 흩어지면서 거대한 부유물 지대를 형성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다에 내동댕이 처진 생존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귤상자들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던 거예요. 와, 배를 죽음으로 몰고 간 탐욕의 상징이 동시에 처절한 생존의 도구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생존자 강기정 씨의 증언을 보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투가 담겨 있어요. 귤상자 3개를 어떻게든 밧줄로 묶어서 뗏목처럼 만들고 그 위에 올라타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았다고 해요. 네, 근데 영하의 날씨에 계속 바닷물에 젖어 있으니 잠이 쏟아지더래요. 여기서 잠들면 그대로 얼어 죽는다는 생각에 뾰족한 귤상자 모서리에 자기 정강이를 계속 비벼서 피를 내고 그 고통으로 잠을 쫓았다고 합니다. 어휴, 바로 옆에서 같이 표류하던 다른 생존자가 저체온증으로 먼저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는 증언도 있죠. 아, 그 참혹한 12시간 동안 생존자들은 국가가 부재한 망망대해에서 오직 귤상자 하나에 의지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야 했던 겁니다. 구조 과정도 정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최종 생존자가 12명인데
그중 9명을 일본 선박이 구조했어요. 맞아요. 우리 해경이 12시간 만에 나타나서 구조한 인원은 단 3명뿐이었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바로 선장의 행적이에요. 아, 선장. 자료에 따르면 선장은 배가 위험해지자 승객들을 위한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자기 먼저 구명대를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탈출했어요. 3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배에 남겨둔 채로요. 듣고 보니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선장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남영호와 세월호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청취자께서도 이 비교 분석표를 보시면 44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게 판박이라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어떤 점들이 비슷한가요? 허용치를 몇 배나 넘긴 과적,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고박 불량, 위기 상황에서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 그리고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한 초기 대응까지. 와, 정말 비극의 공식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된 수준이에요. 학습되지 않은 교훈이라는 말이 정말 뼈 아프네요. 결국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남용호의 선체 인양을 포기했고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은 아직도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억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위령탑의 순환사예요. 위령탑이요? 네, 사고 이후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고 현장이 바라보이는 서귀포항에 위령탑을 세웠어요. 그게 당연한 거겠죠.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넋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기리는 건데요. 그런데 1982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서귀포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위령탑을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내륙의 돈네코라는 한라산 중턱 유원지로 강제로 옮겨버린 거예요. 네, 산으로요? 네, 산으로요. 개발 논리에 밀려서 추모의 공간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냥 치워져 버린 거죠. 마치 이 비극을 잊고 싶어하는 혹은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듯한 사건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상징적이네요. 항구의 비극을 산으로 옮겨서 덮어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그 위령탑은 계속 거기에 있었나요? 아니요, 다행히도 유족들과 시민사회가 수십 년간 정말 끈질기게 노력했어요. 그 결과 사고 44주기였던 2014년에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해에 다시 바다가 보이는 지금의 정방폭포 인근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자리를 찾는데 무려 4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셈이군요. 네, 44년이요. 오늘 저희는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귤상자가 상징하는 자본의 탐욕과 그에 맞선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 그리고 침묵한 무전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부재와 책임을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가장 슬프고 무서웠던 건 이 모든 뼈아픈 교훈이 4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세월호 참사로 거의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미로하고 이 비극을 제대로 기억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산 중턱으로 쫓겨났던 위령탑을 다시 바닷가로 옮겨놓는 것만으로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임이 끝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추모는 다시는 그 무전기가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끊임없이 감시하는 행동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께서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